윤말자는 새벽 3시의 인터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채로 가슴을 졸였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시간에 누군가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옥탑에 사는 그 총각이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주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느긋함이 전혀 없었다. 말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말자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가방 하나만 챙겨서 빨리 나와요. 말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평생을 살며 키운 직감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다. 침대 옆 가방에 지갑과 통장, 그리고 몇 가지 필수품을 넣고 재빨리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말자를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만 조종기가 들려 있었고 눈은 하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도윤아, 대체 무슨... 저기 보세요. 도윤이 하늘을 가리켰다. 제 드론이 찍고 있어요. 말자가 올려다보니 희미한 빛을 내며 떠있는 작은 물체가 보였다. 그것이 바로 도윤이 매일 날리던 그 드론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취미 정도로 여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 제법 든든해 보였다. 아주머니, 집에 누군가 들어갔어요. 도윤의 얼굴이 심각했다. 방진복을 입은 남자 둘이요. 처음에는 방역업체인가 했는데 방역업체가 새벽 3시에? 그래서 이상했어요. 드론으로 계속 지켜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들어간 게 강력도구가 아니더라고요. 도윤은 조종기의 화면을 말자에게 보여주었다. 흑백의 적외선 영상이었지만 두 사람이 말자의 집 안에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저건 무엇 같니? 가스 발생 장치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머니, 만약 집에 계셨다면... 말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왜 나를? 말자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도윤이 말자의 팔을 살짝 잡았다. 이모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봐야겠어요. 이모. 미애 이모요. 보안 관련 일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 의해 무너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옥탑에 사는 젊은 총각이 깨어 있었고 그의 취미였던 드론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다. 고마워, 도윤아. 말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거려. 도윤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야죠. 두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향하며 하늘 위에 드론은 계속해서 말자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이 새벽의 사건은 단순한 침입이 아닌 훨씬 더 치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었다. 말자는 가방을 꽉 붙잡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하지만 곧 깨달았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찾아오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드론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들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애는 도윤의 전화를 받고 30분 만에 달려왔다. 보안연구원답게 그녀는 노트북 가방과 각종 장비들을 챙겨온 상태였다. 세 사람은 근처 24시간 카페에 모여 앉았다. 일단 드론 영상부터 보자. 미애가 도윤의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두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방진복을 입었지만 체형이나 행동 패턴이 뚜렷이 보였다. 그들이 말자의 집 안에 설치한 장치도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 이건 확실히 가스 발생 장치네요.
미애가 화면을 분석하며 말했다. 아마 일산화탄소일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 노출되면 자연사로 위장하기 쉽거든요. 말자는 소름이 끼쳤다. 만약 고윤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저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애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말자 아주머니, 혹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대출이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말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조카 아라가 찾아왔었어. 영목이지 대출 얘기를 하면서. 영목이지 대출? 미애의 눈이 번쩍였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거래요. 아라가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서류에 도장은 찍었는데 아직 진행은 안 했어요. 미애와 도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주머니, 그 서류 혹시 가지고 계세요? 말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애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미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보세요. 여기 세부 조건들. 이자율도 터무니없고 연체 조건도 말이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집을 통째로 넘겨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라가.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하지만 조카분이 이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지금 추적해보니까 이 대출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예요. 그리고 미애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라 씨가 이 유령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말자는 주저앉을 뻔했다. 68년을 살면서 가족에게 배신당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예뻐해주던 조카가. 그럼 오늘 밤의 일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도 아주머니를 제거하고 집을 헐값에 가져가려던 계획인 것 같아요. 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목이지 대출자가 사망하면 채권자가 집을 처분할 권리가 생기거든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말자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 피가 독이 될 줄은 몰랐다.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어요. 미애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저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뻔하니까. 다음? 말자가 고개를 들었다. 저들은 오늘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도할 거예요. 미애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거고 모든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가 덫을 놓는 거네요. 정확해요. 미애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말자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 배신했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다고.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진짜 새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미애가 주도했지만 말자와 도윤의 아이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단 아주머니는 며칠간 자취를 감춰야 해요. 미애가 말했다. 저들이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하거든요. 말자는 도윤의 옥탑방에 임시로 머물기로 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전했고 무엇보다 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 그 다음에는 도윤이 물었다. 집 안에 우리만의 감시망을 구축해요. 미애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들을 꺼냈다. 이걸 곳곳에 설치하고 녹음 장비도 숨겨둘 거예요.
저들이 다시 왔을 때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도록. 말자는 자신의 집 열쇠를 미애에게 건넸다. 조심해서 들어가렴. 혹시라도. 걱정 마세요. 제가 전문가예요. 미애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날 밤 미애는 혼자서 말자의 집에 들어갔다. 침입자들이 설치한 가스 발생 장치는 이미 제거했지만 흔적은 그대로 둬서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카메라는 현관, 거실, 침실에 각각 하나씩 설치했다. 작고 은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려웠다. 녹음기는 전화기 뒤와 TV 옆에 숨겨뒀다.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예요. 미애가 돌아와서 말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미애의 지시에 따라 조카 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라야. 나야. 이모. 이모. 무슨 일이세요? 아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영목이지. 대출건 말이야. 좀 급하게 진행하면 안 될까?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전화 너머로 아라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들렸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당장 처리할게요. 이모.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괜찮아. 그냥 검사 좀 받는 거야. 말자는 연기라도 하듯 기침을 몇 번 했다. 그런데 아라야, 혹시 이 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친척들이 걱정할까 봐. 네, 알겠어요.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연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조카의 밝은 목소리였다. 그 뒤에 숨은 검은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잘하셨어요. 미애가 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저들이 움직일 거예요. 과연 그날 저녁 도윤의 드론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말자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검은 차 한 대, 그리고 그 안에서 집을 관찰하는 사람들. 왔네요. 도윤이 조종기를 보며 말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미애가 분석했다. 아마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이틀을 더 기다린 후 말자는 다시 아라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아라야, 이모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이모, 괜찮아요? 제가 병문안 갈게요. 아니야. 전염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 혹시 문제되면 영무기지 서류는 집 서랍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라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전화를 끄는 후 바로 움직일 것이 뻔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미애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경찰서에도 비공개 제보를 넣어뒀어요.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할 거예요. 도윤은 드론을 점검했다. 배터리도 충분하고 야간 촬영도 완벽해요. 말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집을 바라봤다. 40년을 살아온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들이 오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까? 말자가 불안하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미애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애가 말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 아래 말자의 집에서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이 바뀔 차례였다. 새벽 2시, 도윤의 드론이 첫 번째 신호를 보냈다. 왔어요. 도윤이 조종기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예상대로 2명의 남자와 아라였다. 말자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화면 속의 아라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예뻐해주던 그 조카가 맞나 싶었다. 녹화 시작했어요. 미애가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다. 모든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말자의 집 앞까지 올라왔다. 아라가 열쇠로 문을 열고 남자 둘이 뒤따라 들어갔다. 조심해서 해.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아라의 목소리가 집 안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말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정말 아라의 것인가? 집 안에서 남자들이 말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침실, 화장실, 심지어 옷장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없네. 한 남자가 말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 아라가 대답했다. 일단 확실하게 해야 돼. 다시 가스 틀고 이번엔 창문도 완전히 막자. 그런데 혹시 살아서 돌아오면? 돌아올 리 없어. 내가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입원한 게 맞더라고. 그리고 아라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늦을 거야. 남자들이 다시 가스 발생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치밀했다. 창문 틀에 실리콘을 발라 완전히 밀폐하고 환풍기도 테이프로 막았다. 이번엔 끝내자. 한 남자가 말했다. 응.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아라가 차갑게 웃었다. 40년을 여기서 살면서 뭘 모았는지도 모르잖아. 재산 정리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고. 옥탑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말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냉정한 모습이 더 충격이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에요. 미애가 말했다. 잠깐만요. 도윤이 들어온 화면을 보며 말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아라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응. 다 끝났어. 이번엔 확실해. 네. 서류도 다 준비됐고 다음 주부터 집 정리 시작하면 돼.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이제 공모자가 더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지금이에요. 미애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네. 비공개 제보했던 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살인 미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5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집 안에 세 사람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왜 경찰이? 빨리 나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의 드론에 강력한 LED를 켜고 집 창문 앞에서 번쩍였다.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거기 누구야? 집 안에서 아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고 나와요. 카메라를 통해 경찰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라와 남자 둘이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가스 발생 장치와 창문을 막은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애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됐어요. 말자는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조카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아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미애가 따뜻하게 말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죠. 창밖으로 아라와 남자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아라가 잠깐 위를 올려다봤다. 혹시 말자가 보고 있는 걸 알았을까?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조카를 내려다봤다. 아라도 말자를 봤다. 그 순간 아라의 얼굴에 잠깐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너무 늦었다. 말자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경찰차가 떠나간 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짜 새벽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새벽.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말자가 물었다. 네. 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도 충분하고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확실해요. 도윤이 드론을 착륙시키며 말했다. 그런데 아주머니, 집에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말자는 자신의 집을 내려다봤다. 40년을 살아온 그 집. 하지만 이제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며칠 더 여기 있으면 안 될까?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도윤이 밝게 웃었다. 사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미애도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 아들, 며느리. 말자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아라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7년형을 받았고 공모자 2명도 각각 5년씩 선고받았다. 영모기지, 대출 사기, 조직의 배후까지 모두 검거되었다. 말자는 법정에서 아라를 마지막으로 봤다. 아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말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각자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후련하세요? 법정을 나서며 미애가 물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말자가 잠시 생각했다. 안전해진 기분이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도윤이 말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진짜 집으로. 말자는 한 달 동안 도윤의 옥탑방에서 지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집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애와 도윤이 청소부터 방역까지 완벽하게 해뒀다. 가스 장치가 있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가 두 사람을 꽉 안았다. 이제 진짜 새 시작이에요. 미애가 말했다. 무섭거나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더 편하게 부르시고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하던 미싱일이었다. 손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감을 되찾아갔다. 며칠 후 도윤이 급하게 내려왔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말자가 놀라며 물었다. 저기 302호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말자는 바로 일어났다. 경찰에 신고했니? 그것보다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드론으로 창문 쪽을 봤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것 같아요. 말자와 도윤은 즉시 302호로 향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받아오는 사이 이에도 달려왔다. 문을 열자마자 가스 냄새가 났다. 도윤이 즉시 창문을 열고 미애는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 살아계세요. 119 불러요. 미애가 소리쳤다.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 가스레인지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다. 우리가 없었다면. 도윤이 중얼거렸다. 맞아. 정말 다행이야.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옥탑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동네 지킴이 같네요. 미애가 말했다. 지킴이? 도윤이 되물었다. 네. 드론으로 동네를 살피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대응하고 오늘 같은 일도 그렇고요. 말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정말 지킴이가 되면 어떨까?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키는. 어떻게요? 도윤이 관심을 보였다. 너는 드론으로 계속 감시하고
미애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나는 말자가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미애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니까. 그럼 진짜 해볼까요? 도윤이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해보자.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자. 그날부터 세 사람은 정말로 동네 지킴이가 되었다. 도윤의 드론은 매일 동네를 순찰하고 이해는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주고 말자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았다. 몇 주 후 말자는 바느질을 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도윤의 드론이 조용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동네를 지키는 작은 천사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405호에 사는 박 할아버지였다. 말자씨, 미안한데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 찾아와요. 뭔가 수상해서요. 네, 금방 갈게요. 말자가 대답했다. 미싱을 끄고 일어서며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피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더라. 하지만 그것보다 따뜻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창밖을 다시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 그래, 새벽은 늘 온다. 아무리 어두워도. 말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위층에서는 도윤이 드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해는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킬 사람들이 있고 함께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말자가 6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다. 하늘에서 드론의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다.